한국 근대사와 한려광래사를 전공하는 역사학 박사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조선사절단의 구성과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요. 요 사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간 사람들인데, 오늘은 요 민영환, 윤치호, 그다음에 김등년 세 인물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서요, 조선사절단의 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96년 3월에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이 열리니 그 대관식에 오십시오. 그래서 모스크바 대관식에 대한 초청장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청렴하기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결단력도 있는 민영환한테 공사에 특명 전공 공사를 하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윤치호가 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것들을 해서 조선사절단에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러시아로 데려가는 사람을 외국인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슈테인이라는 사람이 한데, 사실은 후보가 두 명이었어요. 슈테인도 있고 그로세도 있었는데, 슈테인은 진짜 간 사람이고 그로세는 언제 가냐면, 때는 1년 후에 영국 여왕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얼리에 이 그로세라는 사람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절단들이 구성됐는데, 이 공식적인 사절단 말고도 비밀 사절단을 또 파견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고종은 항상 사절단을 이렇게 보낼 때요, 한 공식적인 사절단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거 다 믿지 않아요. 또 하나의 비공식 사절단을 보내서요, 공식 보고서, 비공식 보고서를 받아요. 그래서 민영환이 극렬정합니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민영환이 나는 이제 공사를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었던 윤치호, 그 다음에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너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너를 도와줄 거야. 갔다 오는 동안 모든 행동들을 다 우리가 방어해 줄게 라는 약속을 받고, 민영환, 윤치호, 김등년 등등등을 해서 구성돼서 이제 서울을 떠납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인천으로 갈 때, 제물포로 갈 때 어디서 출발하냐면, 보통 여름에는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가고요. 겨울에는 배가 뜰 수 없으니까, 나룻배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인천에서 서울로 가마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절단이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많은 비밀 외교들이 있어요. 조선의 대신급 이상,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모든 대신들이 총동원해서요, 마포에 나와서요,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별할 때 부르는 양관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관곡인데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거를 부릅니다. 이제 멀리 서안으로 떠나는 그대여, 잔을 한 잔 더 들게. 여기서 서쪽 양관을 나서면 잔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으니 잔을 드시게. 그래서 술로서 환송식을 해주는 그런 전송과 노래를 조선 관료들이 이 조선 사절단한테 베풀어 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러시아 포함 그레마시오인데요. 그레마시오는 이 사진을 보시면 길이가 73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군함입니다. 포함입니다. 포를 쏠 수 있는 포함. 그레마시오는 1896년 3월 이 조선사절단을 보내기 위해서 제물포 인천에 정박했었고, 나중에 또 돌아올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인천까지 다시 옵니다. 이 조선사절단의 편안함과 그다음에 예의, 그다음에 이동 경로들을 러시아가 되게 꼼꼼하게 신경 썼다는 것들을, 그만큼 이 조선사절단이
러시아한테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그레마시오가 출발과 돌아올 때 이송을 해줬다는 걸 보면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있어요. 조선사절단은 1896년 4월 2일에 인천을 출발해서요, 맨 처음에 상해로 향합니다. 조선사절단이 얼마를 갖고 갔을까를 보면요, 4만 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4%의 예산을 들고 갔으니 막대한 돈을 준 거예요. 너 마음껏 쓰고 마음껏 해. 돈을 줬으면 그만한 책임적인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 외교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사절단은 만나는 외교관들, 러시아 외교관들한테 돈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비밀 외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행들은 상해에 도착합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1896년 4월 4일 조선사절단은 상해의 콜로니 호텔에 도착합니다. 이 호텔은 상해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에요. 제일 비싼 호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프랑스 조개지에 있었고 1880년서부터 1910년까지 프랑스인 세이슨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운영된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에서 머물면서 조선사절단은 상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 그다음에 러시아인들과 만나면서 각종 러시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교류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김등년은 별명이 뚱뚱보에, 거기에 술까지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먹는 것들을 잘 기록합니다. 그럼 당시에 상해에서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음식들을 먹었냐 읽어드리면, 상복 깔린 긴 식탁에 메뉴판 펼쳐 있고 우유와 빵이 눈앞에 쌓여 있네. 스프, 고기, 생선, 샐러드 차례로 나오고 나이프, 포크, 스푼 번갈아 나오네. 때 아닌 진귀한 과일 유리그릇에 올라오고 각종 향기로운 술이 유리잔에 가득 차네. 디저트에 커피 나와 다음 긴 회랑을 산보하며 담배를 태우네. 우리가 지금 최고급 호텔에서 가서 먹는 풀코스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사람들인데요, 우리랑 먹는 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잘 먹는 사람들은. 그 상해에서 많은 외교관과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캐나다의 밴쿠버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가 바로 차이나 엠프레소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여왕호라고 하는데요, 차이나 엠프레소. 그 당시 가장 최신식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6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거니까요, 크루즈 여행의 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석은 1등칸, 그 다음에 150석은 2등칸. 1등칸은 당연히 민영환이 탔고요, 2등칸은 윤치호가 탔습니다. 근데 윤치호는 이 배를 예전에 유학 시절에 한번 타본 적이 있어서 이 배에 대한 암울한 기억을 떠올려요. 차이나 엠프레소 대단히 화려한 배지만 1등 성실은 휘황찬란하고 좋은데 2등 성실은 고약한 냄새가 나. 아유, 난 2등칸 인생이구나. 그런 윤치호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이 배를 타고 먼저 요코하마에 들려서 도쿄 주재 한국 공사와 도쿄 주재 러시아 공사, 러시아를 가는 거니까 러시아 공사의 건물들을 들립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요코하마에 내려서 철도를 타고 도쿄로 가는데 주인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의 어진, 고종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사절단이 너무 반가워서 절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또는 슈페이에르가 그 사이에 아가파천 시기에 한국 공사로 있다가 일본 공사로 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일본 공사관에 슈페이에르가 있으면서도요, 고종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조선사절단에 대한 예우들을 이만큼 해주고, 남의 나라 왕의 사진을 자기 공사관에 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센스가 있는 거죠. 슈페이에르는. 한국을 정말 잘하는 거죠. 조선사절단은 4월 17일부터 배를 타고 차이나 엠프레소를 타고 태평양으로 떠납니다. 당시에 태평양까지 며칠 정도 걸리겠어요? 배로. 비행기로는 지금 밴쿠버까지 가는 게 12시간이니까 보통 배로 가는 건요, 며칠 걸리는 건요,
그 용왕님 마음입니다. 태풍 불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운이 좋아서요, 12일 만에 밴쿠버에 도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역풍, 그 다음에 바다의 파도들을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김등년은 당시에 뱃속에서 있는 생활들을, 나그네 서름들을 이제 느끼는데요. 늦은 날씨가 가을보다 싸늘해 밤새도록 북풍이 불며 비도 그치지 않네. 머나먼 이역이라 날씨도 다르고 나그네 신세라 세월도 유독 빠르구나. 외로운 배로 태평양을 곧바로 건너 내일이면 미국 길에 오른다니 바쁜 행색 정말 더 바쁘구나. 그래서 태평양에서 답답함을 글로 표현합니다. 결국 10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1896년 4월 29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10일 동안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는데. 그날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하고 당일날 오후에 캐나다 퍼시픽 열차를 타고 몬트리올로 바로 갑니다. 당시에 밴쿠버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에 인구가 살았답니다. 거리에는 전차들이 이미 다녔던 거죠. 그 밴쿠버에 내려서 퍼시픽 열차를 타고 철도를 타고 열심히 가는 그 과정은 김등년이 글로 씁니다. 철로를 타고 가는 기차 바퀴가 나는 듯 빠르구나. 가건시건 마음대로 조금 더 어김이 없네. 바람과 번개같이 달리며 가파른 산 오르니 만줄기, 물 천줄기, 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구나. 그만큼 열차 여행이 신기했다는 거죠, 김동연한테.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해서 캐나다 윈저 호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윈저 호텔이 있는 건데, 이거는 1878년도에 개장했고요. 캐나다 최초의 그랜드 호텔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머문 다음에 그 다음날 뉴욕으로 떠납니다. 이 뉴욕에 도착해서 월드포 호텔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호텔에 머무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진짜 유명한 백만장자 에스터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이고 1893년도에 이미 500만 달러를 걸쳐서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답니다. 이거는 층수를 잘 세보시면 10층짜리 건물로 높이가 70m 정도 되는 건물이었고 방만 450개입니다. 가장 최신식 호텔에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윤치호에 따르면 월드포 호텔은 뉴욕에서 가장 최근에 건축된 가장 멋진 호텔이었다. 이 호텔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였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그 안에서 모든 안락과 사치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호텔이었다. 그리고 너무 꿈만 같다 라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찾았다니 말씀가 주미공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광범이라는 인물이 기차를 타고 뉴욕에 나옵니다. 서광범은 우리가 아는 갑신정변의 4인방,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의 서양의 프리메이슨을 약간 본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발견됩니다. 그 서광범은 양복을 입었고 언제나 멋쟁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따르면 매 시간마다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 서광범은요, 그 후 1년 후에 죽습니다. 자기가 살 날이 오래 못 살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가장 멋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서광범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를 인식하면서요, 현재의 삶을 늘 화려하게 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에서 이제 대서양을 거쳐서 영국에 가려고 하는데, 당시의 뉴욕은 세계 2대 항구입니다.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인 거죠. 세계 1대 항구는 바로 영국의 리버풀이에요. 리버풀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죽었지만요, 과거에 제1의 항구 도시가 리버풀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루트가 바로 뉴욕, 리버풀. 그리고 배는 영국 상선 루카니아호를 탑니다. 이 배가 바로 루카니아호인데요. 이 배는 1893년도에 출항했고요. 09년도에 리버풀에서 화재로 사라집니다. 1등석은 600석, 2등석은 한 400석 정도의 규모였고, 길이는
200m. 차이나 엠프레스보다는 좀 작은 배였던 거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김등년과 윤치호의 기록인데요. 사실은 민영환도 약간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남겼냐? 시로, 한시로 남겼어요. 최고의, 3명 중에 최고의 문장가는 윤치호. 한시를 써도 윤치호. 2등이 김등년, 3등이 민영환이에요. 민영환은 열심히 했지만 시를 쓰는 게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을 건너니까 이제 안심한 마음을 갖고 짧은, 민영환이 남긴 짧은 한시가 있어요. 세계는 5대주로 나눴는데 서쪽 지방은 극락이어서 신선들과 같네. 물과 산은 그림의 경지요. 바람과 비는 때 아닌 가을일세. 덧없는 인생의 꿈을 누가 먼저 깨우랴. 대서양을 건너는 짧은 느낌의 표현을 하는데 서양을 극락세계로 표현한 민영환도 서양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896년 5월 16일 날 리버풀 항구에 도착한 즉시 기차를 타고 이 조선사절단은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에 도착한 이 조선사절단은요, 지금도 흐르는 템즈강 강변의 카이저 로얄 호텔, 약칭 로얄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현재 남아있어요. 48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호텔이었고, 당시 사절단들은 템즈강,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사원, 하이드파크, 뭐 등등등의 런던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짧은 런던에 체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1896년 5월 17일 날 네덜란드 플리싱언에 도착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독일의 베를린을 거쳐서 바르샤바까지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독일의 풍경을 기차 속에서 짧게 이제 그 윤치호가 남기는데요. 또 음식이 나와야죠. 독일 맥주 꿀물처럼 달콤했다. 역시 독일 맥주가 맛있었나 봐요. 처음 먹는 게. 거의 알코올 맛을 느끼지 못했다. 지나가는 독일의 마을들은 다들 안락해 보였다. 저녁 식사를 했는데 독일제는 참 튼튼하다. 칼, 포크, 식탁, 의자, 이쑤시개. 진짜 독일식은 그 당시에 튼튼했나 봅니다. 지금도 튼튼하지만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거쳐서 바르샤바에 도착합니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폴란드의 수도가 아니라 러시아령 바르샤바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을 거고 그 바르샤바를 러시아가 소유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유러피안 호텔에 머무는데요. 이 호텔은 1857년도에 설계되었고요. 제정 러시아 시기에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에 하나인 거죠. 최고급 대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돼서요. 1950년대에 재건축을 거쳐서 유로베스키 호텔이라는 명칭으로 지금은 불립니다. 조선사절단은 러시아형 바르샤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등년이 남긴 폴란드의 옛 수도 바르샤바를 보면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는데요. 지난날 폴란드의 수도 지금은 러시아의 일개성이 되었네. 여전히 궁궐은 남아있어 아직도 저녁 종소리 들려오네. 노래와 춤이 울려 퍼지던 번화한 땅이 떨어지고 남은 꽃만 적막하게 붉구나. 남은 백성들 나라 잃은 슬픔에 때때로 봄바람에 눈물 흘리네. 이런 시를 김등년이 남기는 거죠.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조선사절단은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나라가 되지 말자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조선사절단을 잘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사절단의 구성이었습니다.